지구에서 가장 고립된 오지 중 하나, 시베리아에서 가장 척박하고 황량한 이곳은 러시아 최북동부에 위치한 추코카 자치구입니다. 신비한 원시자연이 숨쉬는 추코카, 그리고 이곳에서 자발적 죽음을 택하는 축치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흰 눈이 끝없이 펼쳐지는 툰드라 위로 초록빛 오로라가 쏟아지는 신비한 땅. 러시아 추코카에서는 아시아의 하루가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추코카 자치구는 남한 면적의 7배 정도 되는 거대한 크기로 유럽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크지만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 때문에 러시아에서 사람이 제일 살지 않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1년 중 절반 이상은 겨울이며 심할 때는 기온이 영하 44도에서 60도까지도 내려갑니다. 이 열악한 불모지는 원시 시베리아인 사냥꾼에 의해서 약 8,400년 전 처음으로 발견되는데요. 고 시베리아인 사냥꾼들이 이 땅에 최초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세기 러시아 제국이 우랄과 시베리아, 중앙아시아로 가는 교역로를 개척하면서 17세기 전반에는 러시아인들이 북동 지역 끝에 도착하는데요. 이때 인류 역사에서 잊혀가던 이 땅이 다시 역사의 무대 위에 오릅니다. 1641년 추코카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가던 축치인들의 존재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축치인은 주변 북아시아 민족들 중 체격이 가장 큰 민족인데요. 덩치에 걸맞은 강인한 성향으로 러시아가 오랫동안 굴복시키지 못한 민족입니다. 그들의 기원은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시베리아 동북부에서 야생 순록을 사냥하던 고대 종족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축치인들의 조상은 적어도 6,000년 전부터 이 황량한 땅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축치인들의 전통 의상은 한국 후드티와 아주 비슷한데요. 여자들은 주로 양갈래로 따은 머리 스타일을 고수합니다. 또한 야랑가라고 불리는 가옥에서 생활하는데요. 야랑가는 순록 가죽으로 만든 천막집으로 끝에다 순록 어깨뼈를 매달아 원뿔 모양으로 세워 짓습니다. 1649년 러시아 탐험가인 세면 데즈뇨프, 북동쪽 끝에 있는 해안을 탐험하던 그는 아나디르강 상류에 겨울을 나기 위한 아나디르 요새를 만듭니다. 데즈뇨프는 이후 10년 동안 원주민 축치인들을 점령해서 차르에게 공물을 바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거의 실패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결국 혹독한 기후와 식량 부족 문제에 닥치자 요새는 버려진 상태로 방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7세기 말 아나디르 요새에서 캄차카로 가는 해로가 발견되자 요새가 다시 주목받았고 다른 지역을 탐험하기 위한 기지로 사용됩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 땅끝 지역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 1725년 러시아 표트르 대제가 캄차카를 탐험하고 원정대를 데리고 가서 축치족을 복속시키라고 명령하는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휘관인 시스타코프와 원정대가 용맹한 축치인들에게 살해당한 것이었죠. 결국 원정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1731년 또다시 명을 받고 원정을 시도한 이는 바로 드미트리 파블로츠키였습니다. 파블로츠키는 아나디르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북극해 쪽에 있는 축치인을 격파해버립니다. 그는 축치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죽이고 그들의 집을 불태웠으며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무자비한 강경책으로 결국 일부 축치인들은 강제로 공물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 후 1742년 이번엔 축치인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명을 받고 파블로츠키가 다시 출동합니다. 하지만 축치인들은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1744년부터 3년 동안 벌어진 잔혹한 전쟁. 이 끝자락인 1747년에는 500명의 축치인 전사들이 아나디르에 있던 러시아인들을 급습합니다. 이에 131명의 파블로츠키 연대가 축치인 추격에 나서는데요. 이번엔 반드시 그들을 다 제거하겠다는 마음을 품은 파블로츠키가 증원할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공격을 계속 이어가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축치인들은 수적으로 밀리는 러시아 원정대를 격파합니다. 파블로츠키는 안전한 철제 갑옷 덕에 다치지 않고 간신히 도망치는데요. 근처 작은 언덕에서 축치인 전사들과 맞닥뜨립니다. 결국 축치인들에게 포위당한 그는 생을 마감합니다. 파블로츠키의 머리는 몇 년 동안 축치인들의 전리품이 됩니다. 이렇게 러시아 원정대가 다시 한번 축치인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는 용맹한 축치인들을 군사적으로 복속시키는 건 꽤나 힘들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번엔 전술을 바꿔서 다시 접근해봅니다. 축치인들에게 러시아 제국 시민권을 주겠다고 제안한 거였죠. 그러자 1778년 평화협정이 체결되는데요.
축치인들의 최대 씨족장인 오뮬라트 헤르긴토프가 러시아 국적을 받아들이는 조약에 서명하면서 모피 등을 바치던 일부 축치인들이 곡물 납부를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여기저기를 탐험하고 다니는데요. 불안해진 예카테리나 2세가 축지반도, 알래스카 서안, 알류산 열도의 지도를 만들도록 합니다. 18세기 후반, 이제 시베리아 전체가 러시아 제국에 완전히 정복됩니다. 하지만 러시아 제국이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었으니 바로 이곳, 축치인들의 영역이었습니다. 분명 1778년에 평화협정을 맺고도 러시아가 축치인을 다 점령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 축치인의 최대 씨족장이 맺은 조약은 사실상 그의 권위가 미치는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했고 나머지 부족들은 계속해서 러시아에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19세기 중엽 러시아 제국 법전에는 축치인을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종족으로 기록하고 있고 19세기 말에도 축치인들을 관찰했던 보고라즈가 러시아 영향권 밖에 있는 종족이라고 기술합니다. 러시아는 축치인들을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데도 실패하고 러시아 정교회를 전파하는 것도 실패합니다. 축치인들은 왜 이렇게 러시아를 계속 밀어낸 걸까요? 실제로 러시아 정교 세례를 제안받은 한 축치인 노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개종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가축 수도 줄어듭니다. 노인들도 거의 다 죽어 없어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은 채 죽어갔습니다. 나는 우리 관습에 따라 인간답게 죽고 싶습니다. 이 대답은 많은 의미를 시사합니다. 러시아 정교로 개종해서 러시아 신민이 된 축치인은 러시아 관리들의 직접적인 수탈 대상이 돼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졌고 러시아인에게서 전염된 홍역과 티푸스 같은 병으로 수많은 축치인들이 죽어갔습니다. 따라서 축치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축치족 정복 과정에서 벌어진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상황들이 축치인들의 정신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 축치인 노인의 말에 담긴 인간다운 죽음이라는 건 뭘까요? 축치인들은 병으로 죽거나 나이 들어 자연사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거나 소위 자발적 죽음을 택하는 것이 인간답고 존엄한 죽음이라고 여겼죠. 자발적 죽음이라는 것은 축치인들의 독특한 관습인데요. 나이 들거나 중병에 걸린 사람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부탁받은 이들은 창이나 칼로 찌르거나 혹은 가죽줄로 목을 졸라서 그 부탁을 들어줘야 했습니다. 자발적 죽음은 험한 생활 환경에서 스스로를 돌볼 힘이 더 이상 없을 때 안 그래도 살아가는 자체가 힘든 다른 가족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노인이 자발적 죽음을 원하면 가족들은 일단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써봅니다. 아무리 관습적 의무라 한들 가까운 사람을 죽이는 일은 너무나도 힘겨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탁을 받은 사람은 가능한 빨리 이 부탁을 들어줘야만 합니다. 그런 의사가 표명되면 귀신들이 알고 몰려와 기다리다가 너무 오래 끌면 다른 사람을 대신 잡아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축치인들의 자발적 죽음은 단순히 야만적 행위라기보단 한 집안의 노인이 생사에 대한 자기 결정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큰 용기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후손들에게 죽음의 고통을 초월하는 삶의 의지를 심어주는 그들만의 독특한 관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극한 추위 속에서 그들은 결코 무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축치인들은 언제나 뛰어난 전사였으며 러시아 영토 확장 시기에 정복당하지 않았던 추코카 지역의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1822년 제정 러시아 정부의 결정으로 축치인은 러시아에 편입되지 않았고 다만 축치인들이 러시아에 원하는 만큼의 모피와 가축 등을 납부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1916년 러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브랑겔 섬을 무인도로 발표합니다. 브랑겔 섬은 추코카 자치구 북극 해상에 있는 천연보호구역인데요. 툰드라로 덮인 이 섬의 별명은 북극곰의 고향입니다. 이 브랑겔 섬을 두고 미국과 캐나다가 영유권을 주장하는데요. 캐나다의 북극 탐험가 비르잘무르 스테판손이 섬을 캐나다령으로 만들려고 사람들을 이주시켰지만 1924년경 결국 소련이 브랑겔 섬을 장악하고 거주자들을 내쫓아버립니다. 이제 추코카가 소련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곳에 집단 농장화가 시작됩니다. 1941년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축코카에선 있는 힘껏 주석 생산에 열을 올렸는데요. 빠른 속도로 광산이 개발되면서 이제 광산업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전쟁 도중에 지질학자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요. 그건 바로 축코카 땅에 거대하게 매장된 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950년대부터는 금이 채굴되기 시작합니다. 1977년 축코카 자치구가 마가단주 일부로 편입되었다가 1991년 축코카 자치구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자치권을 가진 러시아 연방의 일원이 됩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축코카의 지사가 된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자신의 재산을 포함한 수십억 루블을 축코카 경제를 위해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에 의해 이곳에 학교와 주택들이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축치인들은 야랑가가 아닌 고정식 주택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교통 인프라 구축도 어려운 데다 지하자원 채굴에도 제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전히 축코카의 경제 발전엔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 광산업체들도 있긴 하지만 러시아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축코카. 현재 이곳은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지와 같습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변하자 축코카에 사는 북극곰들이 마을로 들이닥치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떠는 일도 생기는데요. 지구온난화로 해안가에 빙하가 얼지 않아서 북극곰들이 북쪽으로 이동하지 못해 생긴 일입니다. 이 냉엄하고 처절한 생존 현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고작 5만여 명 남짓. 이 중 4분의 1가량은 러시아 북방 소수민족, 축치인입니다. 열악한 보건시설과 험악한 기후 환경 때문에 현재 축치인들의 평균 수명은 겨우 45세입니다. 앞으로 축치인들에겐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